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지난 2021년 11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8억 원이나 떨어진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급매물이 좀 다 나가고 바닥 다지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은 인천과 대구, 세종 등에서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7%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파른 집값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질까? 부동산 연구기관들은 올해 집값이 지난해 말보다 2에서 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고금리와 녹록지 않을 올해 경제 상황입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되면은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장에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집값 낙폭이 작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IMF 이후에도 거의 한 15% 이렇게 금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래가 한 3, 4년 후에 정상화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정부 대책들은 당장 시장을 반등시킬 수는 없어도 가격 급락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고 매매 물건이 전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값이 추가로 떨어지면서 역전세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오는 2025년 입주 예정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3,800세대 대단지에 지하철 7호선에서 도보 10분 거리여서 청약 성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감한 1순위 청약은 0.96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59제곱미터의 경우 695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만 주인을 찾았습니다. 분양하면 연락주세요 했던 분들이 이제는 분양가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자 갚는 게 몇 천이 되는 거고요.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건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천 가구로 한 달 전보다 20% 넘게 늘었는데 수도권의 경우엔 무려 36%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 6만 2천 가구를 다음 달이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높아진 분양 가격에 비해서 주변 집값 하락이 커지면서 청약 미달이나 계약 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은 48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서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 아파트 매매량은 역대 최저인 761건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의 추가 규제 해제 지역으로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른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세금과 청약,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1가구 1주택은 12억 원까지입니다. 집이 두 채가 있어도 공시가격 합산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어져서 최고 6%에 달했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도 대출이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에 풀려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우선 무주택자라면 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새로 생기면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집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낮아지는 대신에 이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차나 층간 소음이나 뭐 난방, 배수, 급수 등에서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이제 목동이나 상계동, 뭐 강남권 등 재건축 단지들은 좀 수혜를 입을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실손 의료보험에 개인과 단체로 중복 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해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들면서 리터당 100원 가까이 가격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값 빠졌을 때 보세요. 2008년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2008년, 10년, 11년, 12년 막대 그래프가 빠지잖아요. 네. 집값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까만 그래프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랑 집값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네요. 그때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의미 있게 회복하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 그렇죠. 2013년도도 그랬는 2013년도 가격이 빠졌죠. 빠졌는데 거래량은 쫙 올라. 저기 거래량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래량이 실선 까만색 선이고,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가격은 빠지는데 어떨 때 거래량이 확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때는 수요와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을 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다주택자나 투자 수요들이 다시 이 정도면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 그 전에 빠질 때는 그래도 안 돼. 돈 못 벌어. 이 정도 사서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사기 시작할 때. 근데 2013년도는 언제였다면 2013년도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눈 감고 아무리 집이나 샀어도 그때 이후로 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2010년, 11년, 12년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 나와도 아무도 안 사던 그 시절이죠. 그때가. 똑같이 그렇게 빠졌는데 어느 구간에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책 완화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것만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금리가 높더라도 정책 규제가 완화해줘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내년부터 나올 개연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같이 가격이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같이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이 나오면 이제는 바닥 짚고 회복하거나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방금 표를 보면요. 중간에 2011년 저희 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2011년에는 거래량이 살짝 올라갔다 또 12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건가 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의미 있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살짝 떨어졌다가 그 정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 많이 감소해서 조금 회복하는 수준이면 안 되고 그렇죠. 의미 있게 증가하거나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야 이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2013년 이후도 표를 잠깐 보면요. 그 거래량이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려가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네요. 또 이게 어떻게 뭐 일정한 무슨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때그때 다른 느낌이 있네요. 거래량과 가격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2021년도도 보세요. 이왕 보셨습니까? 이 표의 제일 오른쪽 끝에입니다. 2021년도에도 까만 그래프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이때가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의미 있게 그때가 바닥이었죠. 그랬네요. 그러다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 이후로.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때에 반대로. 비해서 조금 내려.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거래량이 확 빠져요. 이때는 고점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답이군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을 보셔야 원인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회복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잖아요. 원인이 가격이 빠지면
충분히 빠졌다 그러고 누군가 사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점인 거예요. 공급이 확 감소한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고. 이건 저희가 항상 네. 봤어야 되는데 네. 가격만 본 거예요. 가격만 본 거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빠지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가격만 봤을 때는 에이 더 빠지겠지. 그렇죠. 이게 뭐 10년간 빠지겠네 이렇게 가서는. 그러니까 2012년에 확 빠지고 2013년도 빠지니까 아유 더 빠지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그렇죠.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때 신문 보시면 뭐 이제 장기 불황 왔다. 네. 또 일본처럼 간다 이런 거죠.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 보세요. 뭐 2016년, 17, 18, 19, 20, 21년 이렇게 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아 이제는 영원히 오르네. 집값은 불패네. 영원히 오르는데. 근데 유일하게 가격은 오르는데 변화하는 게 있잖아요. 거래량은 변하잖아요. 네. 거래량 변화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면 가격 고점이 2018년도가 갈 가능성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네요. 2018년에 가격은 쫙 올라가고 거래량 그때 이제 훅 그렇죠. 떨어지죠. 그래서 2019년 초부터 가격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네. 실제로 보면.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2020년, 21년도는 시장과의 그동안 흐름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댓글 그런 거 다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18년 말에 이제 가격 고점이 왔다고 얘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게다가 실제로 2019년 상반기에 가격이 주춤했고 근데 이상하게 경기 불황 오면서 뭐 갑자기 서프라임이 아니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그건 예측하지 못했죠. 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외 기간 말고는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른쪽 끝이 2021년인데요, 저 표에. 네. 그 뒤에 2022년이 있겠죠. 2022년은 조금 거래 가격이 이제 내려왔을 테고요. 분명히 내려왔을 테고 거래량은 뭐 훨씬 더 거의 없으니까 네. 예, 떨어졌을 텐데요. 그러면 그 다음 2023년 표는 어디로 갈까요? 2023년 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끊기는 사실은 힘들고 네.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네.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은 떨어질 수 있겠죠. 계속 아니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딱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구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내 집 마련. 그러니까 그게 2023년이 될지 24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그건 모른다. 그거를 알 수도 없고 그걸 말한다는 거는 찍기다. 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건 거죠. 아까도 제가 퍼센티지를 얘기 드렸는데 26% 빠지면 될 것 같. 그게 거래량 회복할 것 같다. 네, 뭐 통계상으로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해서 26%가 빠지면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밑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천천히 빠지면 회복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징후들을 계속 보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26%가 이제 통계적으로 평균이긴 한데 아까도 보면 뭐 인천 같은 경우에 좀 30%대이기도 하고요. 뭐 서울은 20%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역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집을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네. 개별 단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네. 네, 그래서 그 단지의 거래량과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개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단지, 지역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한 5, 개나 10개를 찍으시고 거기서 계속 가격 추이라든가 거래량을 같이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봤더니 2022년 한 3분기 거래 가격보다 지금 보니까 한 30%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거래량이 회복하면 딱 맞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거래량이요 이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아까 의미 있는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뭐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약간의 거래량이 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의 증가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숫자로 파악하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어떤 회복세를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1, 2개월로 그쳐서는 안 되고 계속 거래량이 꾸준히 그렇죠. 증가하고 예.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거래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살고 싶으신 그리고 거주하고 싶으신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 정도 된다. 그럼 지금 1년에 그게 한 채에서 한 채 반밖에 거래가 안 돼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10채에서 15채. 그래서 1%에서 1.5%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있게 회복하는 구간은 한 4% 이상. 4%. 그러니까 40채에서 50채 정도는 꾸준하게 증가해야. 그럼 1년 동안이니까 월별로 하면 뭐 4채, 5채 정도 이제 거래되네. 한 채도 안 되다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회복하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서울은 한 23% 이상 빠질 가능성이 지금에서요, 아니면 고점에서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2022년 9월 기준. 9월 기준.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제가 이걸 작성할 때 실거래 가격 평균 가격이 2022년 9월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나온 시점에 이게 좀 실거래가 가격이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근데 9월 가격이 나왔을 때 제가 추정해서 그때 산정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떨어지면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 제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내년에 공급 물량 얘기를 하는데 뭐 서울은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은 거다 이렇게 공급 얘기를 조금 하세요. 그 분양이나 이런 얘기를 그런 거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공급은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공급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건설사가 분양을 적게 해요. 이건 집값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는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 그건 공급 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 증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증가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더 많아질 수 있죠. 공급이. 왜냐하면 투자 목적의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은 더 많이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물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세값이 더 빠르게 떨어져야지 그런 일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나 또 수도권에 그래서 입주 물량 영향이 크거든요. 전세 가격은. 근데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적적으로 물량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전세 월세 가격 전망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전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전세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질까?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이제 전세를 부담하기가 너무 이자를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월세로 많이 옮겨가셨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뭐 이미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럼 더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해요. 지금까지 전세 가격 떨어진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 수요에서 월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체감적으로는 한 지역의 입주 물량이 갑자기 1000세대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 훅 빠지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공급이 많아지니까. 네. 제가 일부 보니까 막 30-40%도 빠지는 것 같아요. 속도로 보면. 그래서 최근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20억대 중반의 전세 가격에서 갑자기 20-30%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전체 지역이. 그런 추세는 내년에도 빠르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월세는 어떨까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올해는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올랐는데 입주 물량 자체가 많아지니까 월세도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동반해서 빠지는 거죠. 아까 강남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년도 강남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남도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 강남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한 강남 9만에서 6,700호 정도 입주가 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매물도 증가하고 가격 하락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강남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추락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보도를 해드리면 항상 그 댓글에 나오는 질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 우리도 일본처럼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지면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네. 그래서 가격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또 이제 상승하는데 그런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지지부진하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년 5% 뭐 또 5% 이렇게 빠지면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투자 목적에. 그러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확 빠지면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지만 천천히 빠지고 이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집값이 안 좋을 수 있고 불황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일본처럼 10년, 20년 이렇게 보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년도 집값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3년 집값이 확 빠지면 의외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시장은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천천히 빠지면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릴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많이 빠져야 들어올 거예요. 그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닥이 언제쯤일까가 궁금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바닥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전국적으로 한 26% 정도 지난 9월에 비해서 26% 떨어지는 수준이면 거의 바닥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시점에 거래량도 같이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6%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제 제가 틀린 거고 네. 더 빠져야 됩니다. 아 그건 26% 아니 통계상으로 26이었던 거고 네.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네. 거고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과 동반하여 네.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0%가 빠졌는데 거래량이 회복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바닥인 거죠. 아, 쉽게 말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17년 어느 즈음 그래서 빠른 26년 늦으면 28년 정도의 바닥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올해 출간을 했으면 작년 말에 쓴 거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냐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큰 하락세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IMF가 터졌던 97년 그래서 98년, 99년 한 중순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2013년까지 하락을 하는. 근데 이 두 개 하락 패턴이 달라요. 근데 지금의 하락 패턴은 금융위기 패턴이 아니라 IMF에 가까운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거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등의 타이밍도 IMF 이후에 반등을 했던 것처럼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이 조금 더 거품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뭐 충남, 충북, 전북, 강원도, 제주도, 뭐 경남, 경북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면 23년 연말, 아마도 24년 초중반 정도에는 저는 바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입주 물량이 이거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늦춰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 거품이 좀 더 많거든요. 다양한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24년 가을 연말부터 25년 어느 즈음 정도가 바닥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반등의 타이밍은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일전에 나와서 방송해 주실 때 보면 네. 이제 몇 년 정도 더 네.
보셨는데 하락기가 계속될 거로 보셨는데 지금은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2023년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바닥이 조금 일찍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23년 말이나 24년 정도에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한 25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세 월세 값은 내년에도 계속 내려가겠죠? 네, 전세도 내려가고 월세도 내려갈 가능성. 그러니까 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입주물이 아주 적거나 이러면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 정도는 유지는 하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요. 보합이나 월세는 하락. 근데 전세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년에 미분양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지역은 내년 말, 뭐 내후년 초 이쯤 되면은 슬슬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될까요? 너무 이르다는 분들이 많으셔갖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심각해지게 되면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만약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은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겠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조그만 이제 중소건설사들이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좀 더 큰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회사들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정부는 부양 정책을 하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양도세를 전면 면제해 주는 이런 혜택들을 2012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IMF가 또 터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 그때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저는 빠르면은 뭐 내년 한 연말 정도 늦어도 2024년 정도에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이런 혜택들이 적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때는 내 집 마련에 조금 적극적으로 도전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뭐 당초 올 초에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바닥을 조금 앞당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지표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에 바닥을 오려면 누가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냐면 다주택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가 지금 폐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또 폐지가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내년에 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좀 더 뭔가 예를 들면 뭐 양도세 이런 한시적인 이런 면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아마 선수들은 그때 아마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의 거래량과 정부의 정책들을 좀 보시면서 이 바닥에 대한 타임 시그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를 데이터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나 또 투자 점수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또 이 투자 이런 매수 시기에 대한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시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전망이라고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거를 쭉 들어보면 내년에는 특별히 내 집을 마련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움직일 일은 없을까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부 지역은 내년 가을이나 연말에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빠르면요? 일부 지역이요? 네, 일부 지역. 네, 예를 들면 그게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북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캔들 차트인데요. 자, 충북도 이제 2019년 중후반에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아니고 같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평당 분양 면적 기준으로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65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평당 한 600만 원의 가격이 2011년 11월에 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한 500까지 왔다가 지금 올라갔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550이나 500 정도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은 언제 가격대냐? 이 가격은 2011, 12, 13년 가격이고 2019년 가격이에요. 저는 평당 500에서 550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완전 찐바닥이다. 지방은. 네, 지방의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방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떨어지면 그 가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향후 입주 물량이 좀 별로 없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 정도에는 빠르면 내 집 마련은 아주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빚이 많고요. 아파트 이제 영끌족이라고 하죠.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제 그분들은 내년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일단 참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매 의사결정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인생을 너무나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데 이제 또다시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